젤렌스키가 지금까지 그 전쟁을 이끌어왔는데 제거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그 지금 푸틴 대통령이 아주 그 시니컬하게 젤렌스키를 뭐라고 하면 좀비라 같다고 했거든요. 이 전쟁 상황이라고 해서 계엄 상태를 내리고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헌법 어떻게 보면 위반인 것이죠. 얘를 우크라이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내쳐버리면 더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죠. 러시아가 자꾸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뭘까요? 러시아가 자꾸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라고 했을 때 이 기본적인 전제가 그러니까 러시아는 상당히 호전적이고 침공을 일삼는 나라라고 하는 인식일 텐데요. 참 여기서 그 우리가 좀 살펴볼 그 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러시아가 강대국이고 패권국인데 이 다른 패권국이나 강대국에 비해서 러시아가 유독 더 전쟁을 많이 하고 먼저 침공을 했는가 살펴보면은 조금 러시아로서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강대국이자 패권국으로서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전쟁을 많이 하고 침공을 한 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독 더 유별나게 호전적이고 침공을 일삼았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든지 미국과 비교했을 때 과연 이런 나라를 압도할 만큼 러시아가 아니면 소비에트 연방이 전쟁을 많이 했는가? 오히려 그렇지 않고 영국이나 미국보다 훨씬 더 적게 전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내지는 소비에트 연방이 일으킨 전쟁을 20세기에 국한해서 놓고 보자면요. 러시아는 먼저 공격을 하기보다는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먼저 일으킨 호전적인 국가라고 하는 이미지는 약간은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평화지향적이고 뭐 이런 국가는 분명히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전적인 국가, 예전 침공을 일삼는 국가라고 하는 이미지가 과연 현실과 완벽히 일치하는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20세기 들어와서요. 특히 소비에트 연방이 침공을 했던 경우를 살펴보자면은 뭐 체코 침공, 그다음에 헝가리 침공, 뭐 이런 경우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분명히 침공이긴 한데 소련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의 그 세력권 안에 있는 국가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정된 침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소련이라고 하는 러시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강대국의 세력권 밖에 있는 국가를 침공한 적이 있는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당시 소련 지도부가 주저주저했어요. 그러니까 헝가리라든지 체코 같은 경우는 이 소련의 위성국가였고 이런 위성국가를 침공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세력권을 지키는 자위적인 방어전쟁이었다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할 명분이 있는가 그리고 수행할 역량이 있는가 상당히 주저주저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은 침공을 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도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과는 소련의 세력권 밖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완전히 수렁에 빠진 격으로 엄청난 고전을 하다가 결국 소비에트 연방이 허물어지는, 붕괴되는 한 요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20세기에 러시아의 경험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세기에 한정되어서는 소비에트 연방이나 러시아가 침공을 한 사례가 없진 않지만 상당히 적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다면은 소련의 러시아의 세력권 안에서만 침공을 했다. 이렇게 좀 교정을 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2022년에 벌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떻게 보면은 이 20세기의 경향과는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악연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이게 또 우리나라 언론이라든지 많은 경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악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악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마 러시아는 강대국이고 우크라이나는 약소국인데, 강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수탈했다, 착취했다, 아니면 억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악연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나쁜 관계로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동북아시아 지역에 사는, 특히 한반도에 사는 우리의 어떤 경험, 역사적 경험과 러시아 및 그 우크라이나의 경험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를 설명할 때, 특히 우크라이나 역사를 설명할 때 최근 30년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300년, 4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는요. 굳이 친척에 비유하자면 한 6천 관계쯤 될 겁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관계는 형제 관계 아니면 사촌 관계일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는 한 6천 정도의 친인척 관계일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한국인들이 그 중국이라든지 일본을 이웃가로 여기면서도 그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의 뭐 사촌 관계다, 형제 관계다, 육촌 관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집안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같은 결의 부치, 내지는 친척으로 비하자면 한 6천 형제 관계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한 집안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 사람들이 모여 살면은 서로 뭐 지지고 볶는다고 할까요? 막 집안 다툼도 하고 싸움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핏줄이라고 하는 인식이 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일본이 한반도를 공격했다, 내지는 억압했다, 착취했다, 중국이 한반도를 그렇게 억압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어떤 핏줄에서 태어난 관계였고요. 육촌으로 상당히 가까웠고, 또한 이 우크라이나의 발전 과정을 보면요. 원래 우크라이나라고 불리는 지역은 드니프로강 중류에 있는 아주 한정된 지역이었거든요. 여기에 여러 번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영토가 추가되면서 오늘날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국가의 영토가 형성이 되는데, 오늘날 지금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진 그런 상당히 큰 나라로 되는 과정에서 이 영토를 붙여준 주체가 누구냐면 러시아 제국 내지는 소비에트 연방이었어요. 예카테리나 대제가 한 뭉텅이 딱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 1917년, 21년 사이에 볼셰비키 당의 지도자였던 레닌이 또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스탈린이 루마니아로부터 얻은 땅을 러시아가 가져갈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붙여주고, 그리고 1957년이죠. 57년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였었는데 이것을 우크라이나에 붙여준 사람이 후르시초프 서기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국가 자체를 만들어준 것이 러시아 제국이고 소비에트 연방이고 한데 우리를 이렇게 적대시할 수 있느냐, 이런 억울한 감정이 또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을 압축해서 요점만 설명하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를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 내지는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로 보면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우리와 역사적 경험이 다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는 많은 경우에, 적지 않은 경우에 알력도 존재했고 지금 전쟁까지 펼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한 집안의 어떤 분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정교한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자세히 지켜보자면요. 드니프로강 동쪽은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 색채가 상당히 강하고요. 드니프로강 서쪽은 폴란드나 서방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서방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2년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요. 사실은 정치적인 면에서는 두 쪽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동부는 친러시아 성향이 강하고 서부는 친서방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정서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계속 알력 관계에 있었고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내전 상태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와 뭐 예를 들면 형제 관계다 내지는 그 육촌 관계다 뭐 이런 식의 유대감이 강했던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부였었고, 그렇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와 별개 국가고 별개 민족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한 지역이 바로 우크라이나 서부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그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을 하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별개 국가고 별개의 민족이라고 하는 인식이 아주 부쩍 커진 게 분명히 사실이죠. 우크라이나에서. 더더군다나 그나마 그 친러시아 성향 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형제 관계다, 사촌 관계다, 육촌 관계다라고 하는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라든지 아니면 루안스크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쪽 지역이 지금 러시아에게 점령당해 있고 러시아 정부가 푸틴 대통령이 아예 러시아 영토로 선언하고요. 이 국적까지 부여를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나마 우크라이나 국민 중에서 러시아와 유대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이 아니고 러시아 국민이 돼버리고 나머지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에게 적대감을 가진 아니면 러시아에게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민족주의 감정 내지는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만 우크라이나가 구성이 되면서 앞으로 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상당히 그 아주 강한 적대 관계 내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에게 느끼는 이 반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러시아의 군사력이 낮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건가요? 설명드리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는 이제 쉽게 말하면 아주 그 중량급 권투 선수고 우크라이나는 경량급 선수여서 체급 차이가 워낙 있기 때문에 맞부딪히면 금방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벌써 이제 3년 가까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그 군사 효율성이 사실은 그 생각보다 떨어진다. 이것은 나타난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아주 허약한 국가였는가 군사적으로 여긴 조금 뭐랄까요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영토가 큰 나라예요.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역사를 들여다볼 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의 영토를 완벽하게 다 정복해서 전쟁이 끝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전격적으로 점령하거나 아니면 프랑스를 공격해서 6주 만에 항복을 받아내면서 완벽하게 제압하는 경우를 빼놓고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전쟁이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 나치 독일의 폴란드 점령과 그 프랑스 점령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벽하게 그 점령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친서방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선 다음에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가가 아니었지만 우크라이나 군의 교리 체계라든지 군대 구성을 나토식으로 바꾸는 작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2년 동안 한 7, 8년간의 기간 동안에 미국의 교관들이라든지 나토의 교관들이 전문가들이 파견이 되어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체계를 상당히 많이 고쳤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군사 지원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일정 정도 강력한 군대로 자라나갔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비해서 좀 밀린다 뿐이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만만한 군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러시아의 고전이 설명되겠고요. 또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22년 이후에 러시아군이 고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군 뒤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 재정 지원 내지는 군수물자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아무리 우크라이나군이 나름대로 군사력을 그동안 키웠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란 나라와 우크라이나 나라 두 나라 간의 전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제압을 했겠지만 우크라이나 뒤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쟁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러시아가 군사 강국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전쟁 초기에 상당히 비효율적인 허점을 노출해왔다. 그래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군이 오합지졸인가? 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는요.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러시아 제국부터 소비에트 연방 시절 그리고 러시아 연방 이 기간을 잘 살펴보는데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요 효율적인 군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모전 장기전에 강한 군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체급이 작은 우크라이나를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는 오합지졸이다 아니면 글러먹은 군대다라고 하는 식으로 상당히 깔봤는데 사실은 3년 동안에 미국과 대리전을 펼치면서도 전쟁이 장기 소모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은 조금씩 개선되었고요. 엄청난 전쟁 물자가 소모되는데 러시아는 군수공장이 활성화되면서 물론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기본적인 전쟁 물자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수행할 수 있는 군수공업 시설이 사실은 다 망가진 상태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토 회원국가라든지 미국의 군수공업이 사실 지금 허덕이는 상태가 되죠. 엄청나게 많은 전쟁 물자가 필요한데 이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나토 회원국가의 생산 능력이 사실은 지금 상당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미국도 사실은 절절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히려 전쟁을 수행하면서 러시아의 경제 체력은 버티고 있고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 성장률이 0%에 해당하고 있고 독일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장기 소모전에 적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측이 우크라이나와 서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러시아로서도 전쟁을 길게 끌고 가나가는 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싶었겠지만 또 그리고 빨리 못 끝냈다는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비효율성이 드러나지만 늘 해왔던 대로 그리고 강점을 보여왔던 대로 장기 소모전으로 전쟁을 끌고 나가서 지금 조금이라도 원하는 형태로 전황을 이끌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한국과 북한처럼 같은 민족 간의 전쟁처럼 봐야 할까요? 참 이게 비유가 사실은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 한반도 같은 경우는 이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이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핏줄이었고 그러다가 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진 냉전의 어떤 상황 속에서 강대국들의 입김이 작용을 해서 같은 민족이 갈라지게 되면서 다른 체제로 나갔던 것인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는 크게 보면은 이게 두 민족이 한 결에 붙이지만 어쨌든 간에 남한과 북한보다는 좀 이질적인 요소가 강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죠. 아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는 6천 정도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고 6천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집안이지만 어느 순간에 교류가 끊기고 딴 살림을 차릴 수 있는 분명한 상황인 것도 분명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친척들이 있는데 육촌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상당히 먼 관계로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교류가 끊겼다고 했을 때 그냥 딴 살림 차렸구나라고 하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정도의 관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관계일 텐데요.
그리고 이제 체급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그 일부는 한 절반 정도는 러시아와 딴살림을 차려서 그 하나의 다른 그 집안을 만들자라는 것이었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또 절반 정도는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혈연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육촌 관계로 계속 잘 지내자. 이런 그 측면으로 이게 우크라이나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한반도에서 이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우리는 서로 다른 그 뭐랄까 관계니까 아예 딴 살림 차리자라고 하는 식으로 나라가 쪼개지진 않았던 것이거든요. 반면에 그런 면에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는 다르고 그리고 이게 좀 미묘한 점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침공을 했던 것인데 이 침공을 함으로써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랄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육촌 관계니까 계속 한 집안으로 함께 나가자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그라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별개의 민족이고 내친 김에 아예 별도의 국가까지 만들어 내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러시아로 등을 돌리자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뭐랄까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완전히 별도의 어떤 국가, 민족으로 스스로를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강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의 구상이 오히려 이 전쟁으로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체가 러시아의 세력권이다. 아니면 러시아와 함께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 침공의 결과로 우크라이나의 최소한 절반 정도는 떨어져 나가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한 세기가 넘도록 러시아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국가가 태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컨대 이 짧은 기간에 설명드리긴 힘들지만 한반도의 어떤 우리의 역사적 경험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등치하면은 많은 오해를 산다. 공통점도 있지만 그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큰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좀 제한적으로 우리의 경험을 그쪽에 투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러우 전쟁 발단의 지분은 어떻게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따지자면은 저는 이제 보통 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러시아가 60%의 그 책임을 져야 되고 아니면 우크라이나도 뭐 30%, 40%? 뭐 이 정도는 져야 되는 게 이제 정확히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젤렌스키의 책임이 저는 한 30%, 40%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썼던 표현인데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의 정치 지도자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슬기로워야 되는데 젤렌스키는 뱀처럼 슬기롭지도 못했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쪽으로도 일관되게 했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젤렌스키가 이랬다 저랬다 한 거예요. 전쟁 직전에. 그래서 이제 푸틴이 이자책 발언하면서 한 것이고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공약이 이거였어요. 중립정책을 펴겠다. 그리고 내전을 끝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표를 몰아준 건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걸 공약을 깬 거예요. 중립정책도 아니고 서방 지향 정책을 펼쳤고 내전을 끝내겠다 해놓고 실제로는 그 동부에 있는 분리독립주의자 러시아계 주민들을 군사적으로 계속 억압을 하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인간 평화를 가져온다고 해서 표를 줬더니,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지지율이 폭락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왜 그랬는가를 살펴보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닌데, 엄격결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권력 기반이 없는데,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정치 세력이 완전히 쉽게 말하면 이제 사그라든 상태에서 그 우크라이나 정계를 좌지우지하는 정치 세력이 쉽게 말하면 강경 민족주의자, 강경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였거든요. 이런 사람을 푸틴이 부르는 말이 네오나치였던 거예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입장에서 보면은 쉽게 말하면 근본적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애국주의자일 것이고 이게 푸틴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민족과 러시아 민족이 잘 해나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러시아계 민족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반대편에 있는 서방 세력에 붙어서 러시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이런 종자들이 네오나치다. 근데 이 네오나치가 실제로 정당으로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는 되게 조금 받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중에서. 근데 이 득표율은 낮은 정당인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계에서는 그 표에 받는 득표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젤렌스키를 아예 그냥 좌지우지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젤렌스키가 어쨌든 지금까지 그 전쟁을 이끌어왔는데 협상을 한다든지 했을 때 쉽게 말하면 러시아에게 끌려간다 내지는 영토를 되돌려받지 못한다 상태 됐을 때 제거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반해서 지금 젤렌스키가 초조한 입장이 자기가 지금 미국으로부터도 버림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국내의 강경 민족주의자 정치 세력으로에게 제거당할 가능성이 있고 정말로 초조한 입장이겠죠. 이게 지금 벌써 잘루진인가요? 그 사람을 지금 사실은 젤렌스키가 자기의 어떤 위협하는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영국으로 보내버렸는데 영국 대사로 보내버렸는데 지금 잘루진이가 계속 어떤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다음에 있을 정권 교체에서 자기가 지분을 차지하겠다는 것이고 혹시나 그 전에 어떤 변고가 일어나면은 젤렌스키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가겠다는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피셜은 아닐 텐데 사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아주 시니컬하게 젤렌스키를 뭐라고 하면 좀비라 같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올해 2월인가 3월인가 임기가 끝나가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뽑든지 한 재선이 돼야 되는데 이 전쟁 상황이라고 해서 계엄 상태를 내리고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헌법 어떻게 보면 위반인 것이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러서 재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대권을 넘겨야 될 존재가 젤렌스키인데 얘를 우크라이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내쳐버리면 더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우크라이나로서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내년 5월이 또 임기가 또 이제 연장한 임기가 끝나는 해일 텐데 그때 생각해서 지금 서방과 미국이 엄청나게 압력을 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선거 안 치른 거는 우리가 지금 눈 감아주고 있는데 이번에 선거 안 치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